안녕하세요. 인문결TV 저는 여러분들의 이슈피커 애나입니다. 오늘은 인문학으로 시사 읽기 우리 임상훈 소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혹시 그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 녹화 기준으로는 지난 일요일, 그러니까 7월 26일 네.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멜라니 역할 맡으셨던 올리비아 드 핫빌랜드가 네.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네, 파리를 사랑하신 분으로 네, 유명하던데요. 예, 집이 파리였고 실제로 그 오래전부터 파리에 사셨죠. 50년대 중반부터 미국 사람인. 예, 근데 국적은 세계 국적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영국 사람이에요. 부모가 영국 사람인데 태어나긴 일본에서 태어났고. 특이하다.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로 이주해서 거기서 살다가 그러니까 이제 영국 국적, 미국 국적 가지고 있는데 프랑스 국적까지 뭐 그걸 어떻게 취득했는지는 난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프랑스 국적도 취득을 하고 50년대 중반부터는 그냥 줄곧 그냥 파리에서 살면서. 난 프랑스인데 궁금해졌는데 속인주의예요, 속지주의예요? 그게 바뀌었어요. 원래는 속지주, 그러니까 뭐가 속지지?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에서 태어나야지만. 그게 속지잖아요. 네네. 원래는 속지주의였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제가 있는 동안에 바뀌었는데 지금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려면 그러니까 물론 부모 중에 한 명이 프랑스 사람이면 당연히 되고 그거 말고 그 부모가 둘 다 외국인이라면은 그 아이가 프랑스에서 태어나야 되고 첫 번째 조건. 그 두 번째 조건은 초등학교, 중학교 사이에 5년을 프랑스에서 살아야 되고 그렇게 충족이 되면은 성인이 될 때 18세인가 될 때 본인이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 그러면 심사하고 뭐 해가지고 이제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 국적을 갖고 싶다. 그러면 일단 부모는 프랑스 국적이 아니시라면 프랑스에 가서 아이를 낳고 거기에서 5년간 교육을 받게 하고 5년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사이에서의 5년. 그렇게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신청을 따로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자식이. 부모는 그런다고 된다는 보장은 없고 자식이 그렇게 자식이. 네, 알겠습니다. 이거 그렇게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왜 누구 계획이 있어요? 아니요. 그냥 궁금했습니다. 올리비아 드 핫빌랜드 이야기 다시 돌아와서 그분이 그렇게 파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러니까 파리만큼 내 집처럼 느껴본 적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어디에 살아도 그래서 파리를 이렇게 좋아했다고. 그 파리의 유럽의 대부분 많은 도시들이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파리가 더 그렇죠. 이렇게 마치 이렇게 머리 이렇게 바리깡으로 잘라놓은 것처럼. 뉴욕은 왜 내가 건물 능력 되는 대로 지으니까 삐죽삐죽하잖아요. 이게 또 자본주의 상징이 된다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이제 통제하에서 모든 것들을 하는 그래서 건물이 일정하게 5층 높이로 쫙 길도 쫙 이렇게 뚫려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파리가 옛날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 그 오스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폴레옹 3세 때 관리인데 이 사람이 파리를 전부 이제 계획을 했다고 알려져 있죠. 알려져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그랬고 그래서 그런 그 건축 스타일 그다음에 길 뭐 이런 그러니까 파리식 이런 것들을 오스마니앙이라고 불러요. 오스만 스타일이라고. 그래서 파리 특유의 이게 이제 베를린 가봐도 다르고 또 영국 런던 가봐도 다르고 좀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파리 스타일 그런 거를. 근데 바리깡으로 밀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셨어요? 네. 아니면 왜냐면 위에서 보면 전부 5층 높이로 쫙 이렇게 있잖아요. 네. 깔끔하죠. 근데 사실 바리깡이라고 하면 저 또 막 지적질을 해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일본어 아니고 불어라면서요. 바리깡 프랑스 단어라면서요. 불어예요 이게. 일본어로 알고 계시는 분이 많아요. 많이들. 무슨 깡자 들어가면 일본어가 카드깡, 새우깡 뭐 관계 없나? 그거는 불어고 이제 그러니까 원래 회사 이름이죠. 회사 이름으로 왜 그 일반 명사가 되게 많이. 우리 복사한다 그럴 때 뭐 제록스라고 쓰시는 분들도 그러시고 그런 것처럼 불어로는 바리깡 이렇게 발음하는데. 바리깡. 어렵다. 이게 이거 회사 이름인데 이제 우리 이렇게 머리 깎는 그거였죠. 근데 건물 싹둑싹둑 잘라놓은 것처럼 위에서 이렇게 쫙 밀어놓은 것 같이.
그렇게 생겼죠. 네. 이게 깔끔해서 또 이쁘죠. 이거를 오스마니안이라고. 네. 오스만이라는 사람이 해서 오스마니아 스타일, 오스마니안 스타일이라고 부르죠. 예. 그러한 파리를 사랑했던 이 올리비아 드 하빌랜드라는 분 어떤 분이셨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 하면은 떠오르는 장면들 있잖아요. 흑백이고 이렇게 남녀 배우 이렇게 주인공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사랑 이야기 주로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고전적인 헐리우드 영화. 네. 그때 이런 것들을 헐리우드의 황금기라고 흔히들 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그 헐리우드 황금기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진짜 고전들 그런 것들 그 배우들이 사실 다 타계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그 헐리우드 황금기의 마지막 인물이었다. 전설의 마지막이 이제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향년 104세. 104세. 네. 104세인데 아까 제가 파리 얘기했잖아요. 네네. 파리에 살면서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파리에 있는 그 자택에서 104세를 일기로 이제 자연사라고 하죠. 그런데 최근까지도 건강하고 우리 100세 되면은 또 이렇게 어떤 한 100세라는 또 기념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론에서 인터뷰를 한번 100세 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이 5층 건물을 엘리베이터 없이 걸어다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고 그래요. 건강이 뭐 장난이 아니죠. 저보다 건강하실 것 같습니다. 예, 저도 5층에 안 살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있어요, 없어요? 그러게요. 없어 그러면 안 살아 이럴 것 같은데. 야. 근데 아마 그런 분들이 살았다면 엘리베이터도 있긴 있었을 것 같아요. 설마 엘리베이터 스스로 만드셨을 수도 있죠. 그런 재력이 없어서 뭐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 살지는 않았을 거고 건강 유지를 위해서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아무튼 대단한 체력이죠. 그 정도면 부러운 거죠. 뭐 70편 이상의 영화에 출연했다고 하고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2번 했다고 하고. 뭐 그러니까 사실 영화 배우로서는 뭐 누릴 것 많이 누렸죠. 근데 저는 이분의 다른 작품들은 사실은 잘은 모르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비비안 리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예, 굉장히 이렇게 좀 질투를 했던 이 멜라니 그야말로 여성상 그 당시 아주 그냥 막 그 전형적인 참한 비비안 리와는 좀 스칼렛 오하라하고는 좀 대비가 되는 그런 인물을 맡으셨던 굉장히 곱게 생기셨던 분으로 기억을 했는데 이번에 기사 보고서는 그분이 이렇게 변하셨었구나 좀 세월도 느끼긴 했었는데 근데 이분이 그렇게 좀 톡톡 튀는 행보들이 그동안 많았었다고요. 예. 그 법정 소송을 제가 아는 것만 2개가 있어요. 네. 아니면 3개가 될 수도 있는데 하여간 제가 확실하게 아는 건 2개인데 그 중에 이제 유명한 게 그거죠. 그 초기에 아주 그 20세기 초에 워너브로스를 상대로 해가지고 뭐 워너브로스가 영화 제작사이면서 배급사이기도 하고 하여간 큰 어마어마한 회사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그 배우는 거의 이렇게 전속 좋게 말하면 전속 좀 나쁘게 말하면 거의 뭐 노예 그 계약 같은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배우들이 찍소리도 잘 하기 어려운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그 워너브로스 소속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드 하빌랜드가 근데 그 당시에 그러면 이번에 영화 하나 찍는데 너는 뭐 이런 역할하고 너는 이런 역할하고 그러면 뭐 그대로 계약이 돼 있은 소속이니까 그렇게 하는 그런데 이제 그 하빌랜드에게도 드 하빌랜드에게도 이제 역할이 들어왔는데 그 역할이 이제 그 당시의 여성들이 그리고 예쁘고 젊고 이런 여성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진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표현이 좀 뭐 한데 그 영화에서 좀 여성이 예쁘다 뭐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그런 역할 그 다음에 좀 생긴 게 남성스럽게 생겼다 그러면 또 그런 역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그런 이렇게 생긴 분들은 이런 역할 그러니까 여성스럽고 그냥 뭐라고 할까요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고 아니 지고지순 하던가 그렇죠. 그러니까 갖고 있는 전형성이 있죠. 그런 여성성이 이제 이렇게 아주 전형적인 그런
그 참한 여성 네네. 그런 역할이 이제 또 그러니까는 계속 그런 역할을 그 전에도 받아왔던 거죠. 예. 근데 그런 역할을 또 받으니까 예. 이런 역할 지겹다고 이런 역할 좀 말고 다른 거 없냐? 네. 그걸 하기 싫으면 마라. 네. 그래서 안 했어요. 네. 그러고서는 한 25개월 동안 역할이 없었죠. 아무 일을 안 줬구나. 네, 아무 일을 안 준 거. 25개월이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아무 일 없이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 계약 관계가 끝날 때 보니까는 그 25개월이 또 연장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왜요? 왜냐하면 그 25개월 일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일을 안 줬으니까는 일을 안 했으니까 그만큼 계약 기간이 연장된 거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는 이게 그 이제 배우 입장에서 하빌랜드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된다. 내가 그 역할을 내가 안 한다고 했다. 그래서 그래 안 했다. 그럼 일을 안 했는데 그게 그랬다고 해서 일을 안 준 거지. 그랬다고 해서 그게 왜 연장이 됐냐? 소송이 걸린 거죠. 네. 근데 그 유사한 예들이 이제 그 전에는 있었어요. 네. 베티 데이비스라는 배우 있죠. 그 배우를 먼저 알았다기보다 베티 데이비스 아이스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걸로 통해서 알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배우 얼굴도 모르는데 도대체 베티 데이비스의 눈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게 먼저. 그래서 나중에 사진을 봤을 때 눈부터 보고 이랬는데 하여간 베티 데이비스도 그 전에 유사한 소송이 있었어요. 근데 졌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배우들이 꼼짝 못해요. 까불지 마. 이렇게 하면은 근데 그 소송에서 처음으로 이 사람 하빌랜드가 이긴. 그래서 하빌랜드법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미국 영화사에서 하나의 그 획기적인 어떤 그 뭐 좀 턴을 하는 그런 시점이죠. 그러니까 배우들의 권익 차원에서 이제 한 단계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놓은 그런 소송에서 이제 이긴 어떤 그런 게 있었어요. 네, 20세기 초에. 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분이 보니까 1916년생이시네요. 16년생. 와, 우리 3.1운동도 훨씬 전에. 그렇죠. 왜냐하면 올해가 2020년이니까 104세니까. 1916년. 진짜 그 한 세기를 넘어서 이 세상의 변화를 다. 와. 자, 이 하빌랜드의 하빌랜드 법까지 소송 이야기 전해주셨는데 사실은 뭐 그 앞에서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신 것 같지만 이 멜라니 윌크스 역할을 맡았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1957년 작품이네요. 이 작품으로 더 어찌 보면은 명성과 이름을 명성과 영예를 얻으셨을 것 같은데 이때 아카데미 여우조연상도 타셨더라고요. 조연상으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어쨌든 객관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하빌랜드를 가장 그 명성을 준 그 작품이 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일 것 같아요. 본인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고 여우조연상을 거기서 받았잖아요. 근데 그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 멜라니 역할을 맡았는데 그 자기는 그 스칼렛보다 멜라니에 더 매력을 느꼈고, 그러니까 본인이 원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이제 실제로 그랬다면은 조연임에도 불구하고 뭐 실제로 그랬다면은 뭐 진짜 개성이 강한 아까 그 소송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뭐 주는 대로 역할 받는 게 아니고. 아니면 소위 흔히 말하는 그냥 가장 이렇게 주목받는 아니면 뭐 주인공, 여주인공 그런 걸 찾아서 한다기보다 내가 원하는 어떤 역할 그런 거를 찾아서 하는 그런 배우였을 수 있고요. 근데 제가 앞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살짝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멜라니 윌크스 역할을 떠올리면서 비비안 리의 그 스칼렛 오하라의 역할이랑 좀 이렇게 대비해서 되게 지고지순한 여성상이었었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소장님 얘기하는 동안 다시금 영화를 좀 이렇게 되새겨 보면 굉장히 강인한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비비안 리가 그러니까 스칼렛이 워낙 이렇게 좀 그 거기선 주연으로 이렇게 톡톡 튀고 이렇게 정열적으로 나와서 그렇지 멜라니가 그런 스칼렛을 다 품을 수 있었던 되게 큰 여성으로 나오거든요. 올리비아 드 하빌랜드 입장에서는 멜라니 역할이 굉장히 더 매력적이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성이 확실히 있었던 배우인 것 같긴 해요. 실제로 그리고 아까 그래서 그 소송 이야기 했잖아요. 워너 브라더스랑 혹시 요 대목에서 저 사람은 왜 워너 브로스 했다가 워너 브라더스 했다가 그러나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원래 뭐 워너 브라더스인데 줄여서 그냥 브로스라고 하는 거죠. WB. 하도 이상한 걸로 시비를 많이들 거셔서
저희는 12 사랑합니다. 네. 이야기 많이 전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요. 네.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좋죠. 예, 좋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 그래서 아까 그 소송전 그리고 결국은 워너브로스가 졌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 뒤로 이분이 이제 맡은 배역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40년대에 어떤 그 당시로서는 좀 여성 배우가 잘 안 맡으려고 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정신 분열로 해가지고 이제 그 정신 분열증에 걸렸다라고 하면은 그냥 나는 정신 분열증 환자 이러면 끝이 아니라 그걸 묘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주 그런 그 연구도 해야 되고 적나라한 연기에서 묘사도 해야 되는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는 아주 그러니까 그런 병상적을 영화에다 이제 옮기는 그런 리얼리즘의 효시로도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항상 그런 그 연기파 배우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그 영혼 같은 어떤 그 아니면 그 시선에 대한 어떤 그 욕심 꼭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가운데 서 있고 싶은 뭐 꼭 그런 욕심은 아니고 물론 여배우인데 그런 게 왜 없었겠어요. 그게 전혀 뭐 없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모든 배우가 다 여배우 남배우 말할 그렇죠. 것도 그리고 뭐 없이. 배우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럼요. 다 그렇죠. 예. 나는 구석이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뭐 그러니까 주목해주면 좋은 건데 뭐 다른 개성이나 자기의 어떤 그 캐릭터 다 버리고 가운데 서 있고 싶은 그러기를 거부한다는 것이지 가운데 쓰는 걸 뭐 누가 그럼요. 어떤 인생이든 다 각자 주인공이에요. 그렇죠. 뭐.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렇죠. 또 주목을 해주면 좋고 들어주면 좋고 그러는 건데 어떤 배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게 내가 연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해주면 그건 좋은 거겠죠. 그럼요. 근데 그 자체만이 아니라 거기 안에다 내 개성을 내가 그래도 넣고 싶다. 뭐 그거였겠죠. 근데 올리베드 하빌랜드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저희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까지 영화가 오고 있는데 이게 참 사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에는 뭐 어디에서 빠졌다, 뭐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다 퇴출 당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사랑한다부터 시작해서 미국 내에선 굉장히 좀 뜨거웠던 그런 영화로 다시 좀 급부상했는데 어떻게 맞아요. 되고 있습니까? 그 일단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원래 소설이잖아요. 뭐 많이 아시다시피 그 소설로 만들어진 게 처음에 만들어진 게 1929년에 지어졌다고 하죠. 그리고 근데 이게 출간이 바로 된 게 아니라 1936년에 출간이 돼요. 7년이나 묵혔어요? 그렇죠. 마거린 미첼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잖아요. 근데 마거린 미첼이 원래 소설가가 아니라 이제 언론인이었다고 하죠. 언론인이었다가 소설을 썼는데 어마어마한 그 분량의 소설인데 처음에는 출판을 안 하려고 했다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출판을 안 할 이유로 책을 그만큼 방대한 책을 가능한가? 진짜.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다만 좀 망설였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출판사에서 이거를 한번 읽은 거죠. 그러면서 이거 당장 내야 된다고. 근데 그래도 이제 계속 꺼렸다고 그래요. 근데 이건 여담이라서 실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흘러내려온 여담인데 그랬을 때 옆에 있는 누군가가 자극을 하려고 이제 출판을 시키려고 계속 거부하니까 그렇지 뭐 언론인 출신이 소설을 뭐 언론인 출신이 쓴 거라서 소설로서는 좀 그럴 거야. 이런 식의 이제 도발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출판을 한 거예요. 도발하고 낚였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바로 출판을 해서 뭐 대성공 거둔 거죠. 그럼요. 그리고 성공도 소설로도 성공 거뒀지만 사실 영화로 더 성공을 거뒀고 그러니까 영화로 이런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사실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 그리고 영화 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바람과 함께 사라지잖아요. 맞아요. 고전 영화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철학에서 보면은 그냥 철학하면 누구죠? 그냥 플라톤이에요. 그냥 철학이면 플라톤이죠. 그 이전도 플라톤으로 이렇게 쭉 흡수가 되고 그 이후도 플라톤에서부터 이렇게 나오고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플라톤 이후에 그러면 반 플라톤 철학자가 있을까? 사실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나중에 와서 이제 19세기 오고 하면서 니체가 비로소 반 플라톤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진정한 의미에서 네. 그 전까지는 아무리 내가 저 플라톤 욕을 해도 플라톤 손바닥 안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벗어나기가 어려워. 예. 비로소 벗어난 사람이 니체라고 할 수 있는데 나는 그게 무슨 좀 제가 비약인지는 몰라도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그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네. 기생충이 무슨 영화냐.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게 Let's get Gone with the Wind. Can we get like Gone with the Wind back, please? So many great movies. The winner is from South Korea. 그랬을 때 이게 플라톤과 니체의 그런 구도가 이런 게 생각이 났었어요. 충분히. 네, 그러니까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비로소 대척점에 서 있을 만한 그런 영화가 그 기생충일 수 있다. 네, 그렇네요. 야, 또 그렇게 되는구나. 여러 가지 의미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미국 문화에서 그리고 미국 영화사에서 차지하는 그 위치가 뭐 어마하다, 플라톤급이라는 것이죠. 그렇네요. 그 여러 가지 의미로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 영화를 저도 굉장히 좋아했고 네. 그리고 그 시선 자체가 그야말로 흑인이 아니다 보니 그 영화에서의 그냥 주연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게 물론 미국 남북 전쟁을 담고 그리고 또 적뿐만 아니라 그 앞서 그 멜라니의 남편이 그 어찌 보면은 흑인들에 대해서 막 무자비하게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약간 영웅시 됐었던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고 충분히 비판받아 마땅한 그런 요소들이 이제 보니까 보이긴 하더라고요. 이제야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제야 보이게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번에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에는 이런 것도 예술 작품이긴 하나 이것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분별하게 그냥 당연하게 예술 작품이라고 해서 수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예술 작품과 시대성이 관계잖아요. 예. 일단 그 미국의 스트리밍 업체 중에서 HBO 있잖아요. 거기서 사실 한번 퇴출 당했었죠.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 이후로 그 흑인에 대한 인권 이런 것들이 이제 최고의 미국의 이슈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뭐 미국뿐만이 아니죠. 유럽 사회에서도 그 동상 철거 운동이라든가 맞아요. 과거에 우리는 무심코 넘겼던 그 인권 문제에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는 불감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불감증 속에서 그냥 영웅시됐던 많은 어떤 무엇 이런 것들이 따지고 보니까는 이건 어마어마한 인권 그 폐악질이었던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서 그 중에 바로 이게 불똥이 거기까지 튀인 게 이제 바로 이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미국 영화의 어떤 그런 뭐 이게 결국은 HBO에서 퇴출을 되는 그런 일까지도 이제 생겼죠. 근데 다만 다시 들어오긴 했어요. 다만 들어오면서 어떻게 들어왔냐면은 경고 딱지가 이제 붙었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런 그런 경고 딱지가 붙는 그런 조건으로 다시 들어오긴 했는데 그 예술과 시대성 이 문제는 일단 이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예술 자체의 어떤 그 우리가 예술성이라고 얘기하면은 굉장히 저 작품 예술성이 있어. 그럼 굉장히 그 파인 아트 좋아해. 그러니까 뭐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꼭 그것뿐만 아니라 투박하건 뭐하건 그 자체가 이제 예술성인 거죠. 과거 예를 들어서 문학성을 얘기를 할 때 이제 그런 비슷한 논쟁이 있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문학 작품 얘기할 때 그 문학 작품에서 보면 항상 그 안에 들어있는 시대 상황 아니면 작가의 정신 그리고 또 어떤 그 사상적인 배경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글로 써진 어떤 그 자체인 거 그거를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의 그 옛날에 야콥슨이라든가 등등 중심이 돼가지고 러시아 포멀리즘 이 사람들이 주장을 했던 것이 그래. 문학은 일단 맨 처음에 문학부터 보자. 그걸 자꾸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런 거 뒤지지 말고 그런 운동이 한번 문학에서 있었는데 결국 그게 아까 제가 러시아라 했잖아요. 소련 이렇게 되면서
추방당 다 쫓겨났죠. 왜냐하면은 공산주의에서 문학이면은 그렇죠. 당의 어떤 그 이념을 담아서 이걸 확산시키는데 하는 쓰이는 어떤 그 도구로서 그 예술이 기여를 해야지 그냥 룰루랄라 그냥 그야말로 파인 아트는 원하지 않았던 안 된다는 그런 거. 곳이었죠. 예. 그러니까는 그런 차원인 것처럼 일단 문학은 문학으로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술도 이제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영화까지 포함을 해서 어떤 작품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 자체로 인간의 어떤 그 뭔가 이렇게 그 뭔가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덕션을 본질적인 의미에서 프로덕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저 벽에다가 못을 박는데 못을 왜 박지? 보통은 옷 걸려고 혹은 뭐 액자를 걸려고 뭐 무슨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그건 예술이 아닌 거죠. 근데 못을 왜 박지? 근데 그냥 그럼 그 예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글 쓰는 것도 예를 들어서 글을 왜 쓰지 제가? 근데 글을 쓰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걸 보고서를 만들어서 뭐 제출해서 뭘 이거는 이제 문학이 아닌데 글을 왜 쓰지? 그냥 이게 이제 문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의 예술성, 문학성 이런 것들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 이게 침해받으면은 더 이상의 예술의 위기, 문학의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 자체는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그 차원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퇴출이니 뭐하니 이렇게 했을 때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예술 그 자체에 대한 인정보다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게 어떤 쓰임이 있고 어떤 효용성을 있고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것에 치우친 해석에 의해서 이렇게 퇴출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지어 이 작품이 어떤 그 인종주의적인 어떤 그리고 아니면은 그 반민족적인 반인권적인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쳐요. 근데 그 자체가 작품으로서 어떤 그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심지어는 어떤 굉장한 조화와 어떤 그런 그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다면은 그 자체로서 예술은 난 놔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아까 이제 경고딱지 붙인 것처럼 그렇죠. 이런 것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보고 나서 사람이 뭐야 이거 깜짝 놀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 표시는 해줄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서 퇴출되는 거 이런 거는 옛날에 분석행위나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상적으로 안 맞는다고 그걸 왜 다 태워버리는 이런 거죠. 근데 사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앞서 자꾸 단서를 다는 이유가 제가 흑인이 아닌 입장에서는 이 영화를 바라봤을 때 이 영화가 앞서 뭐 효용이나 여러 가지 뭐 효과에 대해서는 하지 말고 일단 아트 자체를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이후에 생각을 해봐도 그 영화에서 주어졌던 교훈이라는 것 혹은 뭐 이렇게 좀 자각해야 되는 게 백인은 저렇게 흑인을 함부로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았고요.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영화에서 보여주는 게 저 당시에 남북전쟁 당시에 저렇게 인간성이 저런 식으로 좀 말살되었던 인종차별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오히려 간접 경험을 하게 되면서 참 바람직하지 않았던 시대였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 저는 그 시대를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그냥 창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번에 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그 영화에까지 어찌 보면 불똥이 튀어나가는 걸 보면서는 또 다른 느낌이었던 게 흑인 입장에서는 저런 영화 속에서 그렇게 그려졌던 자신들의 선조들 모습을 보는 것조차 굉장히 아팠겠구나라는 그렇죠. 것도 간접적으로 좀 느끼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그래서 두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게 그건데 그 시대 안에 들어있는 이상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런 것 예를 들자면 내가 한국말을 쓰는 건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를 벗어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언어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사고도 있다. 그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시대 상황이라 하더라도 어떤 급변하는 어떤 그 환경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조선 시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국어가 갑자기 쳐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뭐 특히 그 중국과의 예송 문제를 포함을 해서 우리 이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어느 길을 택해야 되는가라는 갈림길에 있을 때 그때는 내가 빠져나갈 수 없다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느 길을 택해야 되느냐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쪽을 택해야 되나 저쪽을 택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무슨 행동을 보여야 되는 그런 경우라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어쨌든 어느 한쪽으로 휩쓸려 가면 그건 내 선택인 거고 그리고 내가 선택 안 했잖아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역사는 그렇게 평가를 할 거야. 이 사람은 이쪽으로 흘러갔다고 평가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있긴 있지만 두 번째로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사람도 이 작가 마거릿 미첼도 네. 그 시대에서 소설을 쓰는 데 있어 가지고 어느 네. 입장을 취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소설에서 그리고 영화에서 미국 남부의 그 백인들 그리고 이제 부자들 지주 이런 사람들이 정말 그 우아하고 고풍스럽게 살잖아요. 그 품위 있게 네. 그러면서 기사도 정신도 이렇게 발휘를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사람 구두발 밑에는 노예들이 깔려 있는 것이죠. 예. 그 노예들이 이렇게 받쳐주고 있지 않으면은 그런 우아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그런 것이죠. 네. 자기가 그러면 다 밑에 가서 일해야지 그런 살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우아함을 보면서 우리는 멋있다, 뭐 남자답다, 혹은 뭐 아름답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아름다움 그리고 품격 있는 뭐 이런 것들을 떠받쳐주고 있는 밑에 노예들은 근데 이게 아까 말씀 첫 번째의 경우는 그 시대가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럴 수 있죠. 네네. 하지만 그 당시가 어떤 시대인지를 보면은 이미 남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네. 북쪽에서는 공화당 그때는 이제 링컨이 공화당이에요. 예. 공화당 중심으로 해가지고 노예를 해방시켜야 된다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그렇죠. 것이죠. 네. 그럼 그거를 모르진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일단 제목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무엇이 바람과 함께 사라질까요? 그 시대의 그 아름다움, 그 전통, 아까 말씀드린 노예 제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위에서 살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들, 남부의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바람과 함께 휙 사라져 버리는. 그러면서 그래, 너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뜨겠지. 그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짐으로 해서 안타까운 그게 뭐냐는 것이죠. 노예제도 위에 올라선 그런 어떤 그 품위였잖아요. 그런 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 북군이었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시대에 소설을 썼을 때 이 사람 분명 자신이 원했던 아니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 됐던 간에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 그렇잖아요. 역사는 그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술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있는 사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세상에. 그야말로 취사선택을 그럼요. 하는 거죠. 예. 네. 내가 출근할 때, 퇴근을 할 때, 아니면 뭐 잠깐 중간에 산책하다가 풀을 한번 이렇게 잡초를 바라보다가 지나가고 뭐 꼬마가 하나 아이스크림 먹는데 이게 다 역사인가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어떤 나에게 의미로 다가왔을 때 그걸 취사선택 그렇죠. 하는 게 역사가 되는 것이지 그 수많은 어떤 모든 그런 그 사실관계들을 다 역사라고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소설을 쓰던 작품을 쓰던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그 예술성 그거는 그거대로 두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시대성을 논다 하더라도 내가 어쩔 수 없는 그것도 그대로 두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리는 이거 시대성으로서 내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거는 그건 작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지 예. 내가 어쩔 수 없었다라고 회피할 수가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네. 이게 그 세 번째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이 차원에서 이 그 마거릿 미첼 같은 경우도 선택한 것이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로서 지금 21세기에 네.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퇴출당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도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금 조명을 예전에는 이쪽을 했다면 네. 이번 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에는 마거릿 미첼이 그냥 다루지 않았던 혹은 그냥 그 당시에 시대가 이러했어라고 그냥 보여주었던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다시금 재조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네. 저는 어찌 보면 이번 일을 통해서 더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게 작가도 사실은 작품을 내놓고 나면 이 작품이 생물이라는 게 다시금 좀 새롭게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마거릿 미첼에 의해서 탄생한 그야말로 그 당시 또 애틀란타에서 나고 자랐더라고요. 마거릿 미첼이. 그러니까 그 어른들한테 주워들었던 그렇죠. 그리고 백인으로서 그렇죠. 그게 이제 제가 그렇죠. 말씀드렸던 두 번째 어쩔 수 없는 그런 그렇죠. 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처해졌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마가렛 미첼의 시선으로 그 이야기를 선택을 했던 그렇죠.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작품이 Gone with the Wind라면 20세기에는 그냥 그 작가의 그 느낌 그대로 그냥 읽혀졌었다면 네, 21세기에서는 아 그것 말고 그 이면을 우리가 들여다보니 저긴 굉장히 추악한 어찌 보면 인간으로서 좀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여러 가지 차별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네라고 해서 또 평가를 받게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Gone with the Wind 자체가 하나의 생명인 것 같아요. 이렇게도 확인할 수 있고 저렇게도 그렇죠. 확인할 수 있는. 나중에 또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들쑤시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것도 작품이라면 작품이라고만 그렇죠. 친다면 뭔가를 만들어요. 만드는 것 자체는 작품성을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해요? 어디를 앉을까? 구도를 어떻게 잡지? 그렇죠. 이런 거는 그냥 작품성 그 자체예요. 그 다음에 이게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 내용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말로 해야지 뭐로 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독자가 원하는 어떤 뭔가를 찾아서 그걸 해야지 뭐 전혀 쓰잘데기 없는 말을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뭐 하여간 그런 다양한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는 어떤 그런 이런 것들도 이데올로기란 말이에요. 그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하지만 세 번째로 우리가 선택하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이 선택하는 이 문제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훗날 22세기에 이게 저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와, 저 시대에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라고 하는 정말 선구자적인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우리가 미래를 지향한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떤 세상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만들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고 그렇죠. 결국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빠져나갈 수 없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역시 우리의 100% 우리의 책임인 것도 같이 있다는 거죠. 우리 그 작품을 보면서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그래서 이제 유사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주제가 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즘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시끄럽고 뭐 왜 시끄러운가요? 이제 사실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시작이 돼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좀 늦게 들어왔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동안은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조용하지? 외국에서는 이렇게 들쑤시고 난리가 나는데 사실 그것도 보면 어찌 보면 영화계에서 먼저 시작이 됐었잖아요. 미국 할리우드에서 여자 배우들이 그러면서 까만 드레스 입고 거기서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전방위로 퍼졌고 우리나라는 좀 늦게 들어왔는데 늦게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큰 어떤 그 반향으로 지금 저는 인문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인간은 이 나가는 방향이 어쨌든 순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지금 이 사회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다양한 어떤 일들 당장 어떤 그 사건 하나하나 이런 것들은 이게 뭐 비극일 수도 있고 불행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방향은 이게 나중에 뭐 100년 후, 뭐 200년 후를 봤을 때는 순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다만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아마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 번 하긴 했었어요. 뭐냐면 미투 운동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누구 어떤 사람이 비난을 받는다. 뭐 등등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 이 미투 운동이 시작되니까 그런 것들이 벌어지냐? 절대 아니잖아요. 과거에 계속 있어 왔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류가 있는 동안에 계속 그게 있어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의 어떤 그 피해를 주고 피해를 당하고 그런 관계, 그다음 남녀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약자와 강자 사이에서의 모든 권력 관계에서는 일어날 수 있었던 부조리가 있었겠죠. 그 사이에서 약자는 그냥 참고 참아내야 되고 이제 수긍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됐던 그런 역사가 점점 그렇지 않은 시대로 이제 바뀌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남녀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과거에는 어땠냐? 과거에는 전혀 지금 관점으로 보면은 정말 그 쓰레기 같은 사회였었다는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어떤 조선 시대도 아니고 불과 10년 전 그런 시대에서 내가 10살이 미만이 아닌 이상은 그 시대에 살았잖아요. 그러면 나도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연장선에서 보고 싶다는 것인데 네.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뭐 그 당시 미성년자냐 아니었어요. 10년 전, 10년까지도 안 가죠. 아마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어떤 그 미투 운동으로 우리가 이제 그 흔히 이야기되는 그런 것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네. 그런 현상들이 그 전까지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일비재했었어요. 네. 그 시대에 난 살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시대에 나는 살면서 뭐 했죠? 그냥 가만히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책임을 어떻게 벗어나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에 와가지고 그 당시에 벌어진 일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가만히 있었으면서 지금에 와가지고 누구 손가락질을 할 그런 어떤 그 양심이 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는 스스로에게 계속을 해요. 네. 저는 그런 양심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예. 그래서 저도 똑같은 가해자라고 생각을 해요. 늘. 그래서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들으시다가 요 다음 이야기에서 아마 발끈하시는 분이 흔히 있더라고. 뭐냐면은 그러니까 누구가 악마고 누구는 악마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빠져나갈 권리가 나한테 있느냐라는 그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범죄적 행위를 합리화해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네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쏙 빠져 나는 깨끗하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나도 더러운 놈이고 그 시대에서 똑같이 침묵하면서 살았다는 얘기죠. 비록 내가 어떤 그런 구체적인 행위는 안 했을지언정 그런 행위들이 비일비재한 것을 알면서도 나는 그 시대에 똑같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저항 한번 안 하고. 그게 무슨 그러니까 물론 말로는 그러면 안 된 그런 게 되겠냐 했지만 그게 말로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무슨 유의미한 저항을 내가 언제 해봤어요? 근데 이제 와서 미투 운동이 이제 이게 일반화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와가지고 이제 내가 뭐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전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저는 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그 미투 운동이 이렇게 불거지기 전에 이 모든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자각하기 시작하기 전에 네. 그 전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화에서의 그 얘기가 마찬가지처럼 네. 문화사에서의 마찬가지처럼 그 당시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악마였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아마 심지어 여자들도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맞나? 그냥 그러고 말았을 맞아요.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그때 여자들은 다 바보 멍청이들이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그 당시 남자들은 전부 악마였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연대 책임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 것처럼 동시에 근데 두 번째는 그런 것들을 그냥 선택을 할 수 있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었던 나 역시 모르겠어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공감을 한다면 모두가 다 연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누구는 뭐 책임이 있고 누구는 잘못했는데 나는 깨끗하고 나는 잘못하고 그런 거는 저는 글쎄요. 저는 그럴 권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연대 책임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소장님 굉장히 고심 끝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사회가 연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찌 보면 양쪽에서 다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맞아요. 한쪽에서는 아니 너도 얘기했듯이 내가 그런 시대에 던져졌었어. 나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근데 내가 여기에 죄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라고 반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 반대로 아니죠. 연대 책임을 묻자고 하면 실제로 정말 가해를 가했던 나쁜 사람들이 그 뒤에 숨어서 약간 면죄부를 얻을 수 있을 그런 상황이 되는데 우린 그런 상황 원치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근데 맞아요. 저는 이게 또 양비론 혹은 뭐 양쪽 다 옳아요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게 그분들의 상황 다 이해하고 그게 지금 어찌 보면 뒤섞여서 이렇게 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네. 이 과정 자체도 어찌 보면 저는 사실 고통스럽지만 굉장히 소중한 기회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순방향으로 가는
인문학적으로 봤을 때 순방향으로 가는 어떤 역사적인 좋은 흐름 속에서 지금 우리 모두가 감내해야 될 그런 고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좀 요즘에 좀 이렇게 많이 힘겨우셨을 텐데 좀 정리가 되셨나요? 예, 저는 소장님 덕분에 많이 정리를 했었습니다. 아유, 제가 뭐 그런 제가 힘들었던 거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마저도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저희 입장에 대해서 이 말해도 공격, 저 말해도 공격,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가만히 그야말로 펜을 꺾나 아닥하고 있어야 되나 이제 글쎄 그거는 그것도 맞는 일인가 이런저런 고민이 있었고 이게 이제 구체적인 어떤 사안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안에 뭐 복합적인 많은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거기서 그러면 하나씩 따로따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은데 지금은 이제 그럴 만한 사람들이 그럴 만한 어떤 그 정서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 이거 하면 그냥 바로 치고 나오고 그건 됐고 그러면 저거 하면 바로 치고 나오고 이러니까 그러면은 좀 당신들이 좀 가라앉거든 얘기합시다.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 공중파가 아닌 우리 이런 방송에서는 그러니까 한번 저의 그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었던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자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 보면서 어찌 보면은 우리 올리비아 드 하빌랜드 여사가 그렇죠. 이런 기회를 또 주셨네. 이렇게 또 생각을 깊게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아무쪼록 진짜 긴 시간 동안 1916년부터 저는 요즘에 어르신들 보면 그렇게 짠해요.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왜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촌부라고 표현하시는 되게 좀 그런 어른들 봐도 하루하루 살아내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저 연세까지 잘 살아내셨구나. 그 어려운 혹은 또 감정적인 부침도 있었을 텐데 잘 살아내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분 보면 되게 좀 짠한 느낌이 드는데 그 짠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같이 공감도 하면서 약간 존경에 맞지 않으며 또 안쓰럽기도 하고 또 그 길을 가야 되는 생명을 타고난 또 인간으로서 숙명이니까 좀 마음이 그래요. 저 나의 운명으로서 투영도 되고. 맞아요, 맞아요. 그게 뭐 어떤 뭐 이렇게 뭐 그야말로 뭐 귀천 뭐 이런 거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누가 됐든. 근데 이 하빌랜드 여사 104세를 이 세상에서 숨을 쉬시다가 이제 또 정말 그야말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셨는데 덕분에 뭐 이 방송을 에너지로서 들으신다면 Thank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전하고 싶네요. 자, 오늘 인문학으로 시사 읽기 다양한 이야기 또 깊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